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 실장 이준행입니다. 오늘 녹십사에서 주최하는 녹십자 웹세미나의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녹십자는 에소카, 뮤코텍트, 모사프로드 등으로 우리 소화기 내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대세에 맞게 우리 PPI의 복합제 시장에 뛰어들어서 에소카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널리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소카의 임상적 특징, 장단점을 충분히 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고요.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면역 치료, CAR-T 치료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 번째에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매우 많은 전공의 임상 강사들을 교육하면서 내시경 삽입법, 관찰법을 가르쳤던 경험을 녹여가지고요 책을 냈는데 녹십자 PM님께서 이렇게 약간 민망하게도 제 옆에 세워두셨습니다. 내시경 초심자들에게 많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작은 책자는 도준상 선생님이라는 공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면역 치료에 대해서 코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CAR-T 치료, 면역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책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학 상식이 있는 사람, 의사면 누구나 쉽고도 유용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 책과 도준상 선생님 책 두 권을 동시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은 건국대학교 소화기내과 김정환 교수님이고요. 위암의 내시경 치료, 식도염의 약물 치료 등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제목은 Recent Update of GERD and 에소메프라졸 칼슘 카보네이트 에피커시, GERD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와 에소카의 장단점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환 교수님 강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김정환입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개의 컨텐츠로서 첫 번째 컨텐츠는 최근에 발표된 서울 컨센서스 GERD의 다이아그노시스와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퍼블리케이션 됐죠. 오랜만에 나온 이제 GERD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겠는데 서울 컨센서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게스트릭 애시드 서프레센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특히 에소메프라졸 칼슘 카보네이트 에소카의 어떤 특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RD에 대한 다이아그노시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서울 컨센서스는 작년 2021년도 10월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된 내용이 되겠고요. 대체로 세 개의 토픽으로 되어 있어서 Definition and Epidemiology, Diagnosis, Treatment, 크게 이제 세 개의 토픽으로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inition and Epidemiology가 이렇게 6개의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NERD, 그리고 Reflux Hypersensitivity, Functional 합번, 그리고 GERD의 Extraesophageal Symptom, 그리고 Refractory GER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RD는 무엇인가? 그리고 Reflux Hypersensitivity는
그리고 펑셔널 합번은 각각의 공통점, 차이점을 좀 보자면 2015년 발표된 롬포 크라이테리아로 돌아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젠발 워크샵부터 시작해서 GERD는 합번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크게 이로시브 에소파자이티스와 NERD, 즉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서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 이거 없는 경우로 구분하는 그런 전통적 구분이었는데, 이제 롬포 크라이테리아에선 여기에 새로운 구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합번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pH 테스트에서, 즉 pH 모니터링에서 정상 pH 소견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따라서 이로시브 에소파자이티스나 NERD는 그 패소피지올로직 메커니즘이 애시드 익스포저가 되겠고,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나 펑셔널 합번은 이소파지얼 하이퍼센시티비티가 그 주요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치료에 대한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증상은 같지만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서울 컨센서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NERD는 내시경상에서 에소파지얼 뮤코지얼 인저리가 없는 상태, 근데 pH 모니터링에서 비정상적인 SD의 리플럭스가 있는 상태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일반에서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는 리플럭스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SD의 패솔로지컬한 SD의 리플럭스가 아니라 피지올로지컬한 리플럭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펑셔널 합번은 GERD 자체가 아닌 거죠.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주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시드 서프레스 테라피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드 리플렉스가 주된 기전으로 작용하는 이로시브 에소파자이티스나 NERD는 PPI에 당연히 반응을 잘할 것이고,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주된 어떤 메커니즘인 펑셔널 합번, 이건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거, 그리고 리플렉스 하이퍼센시티브는 일부 반응하는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GERD의 익스트라에소파지얼 심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보통 익스트라에소파지얼 심톰은 과거에 우리가 에이티피컬 심톰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러한 에이티피컬한 심톰이라고 했던 내용들이 2006년도 몬트리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기존의 이소파지얼 신드롬, GERD 이상의 어떤 규모로 익스트라에소파지얼 신드롬이라고 해서 여러 증상들이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각각의 증상을 보면 커프, 라링자이티스, 아스마, 덴탈 이로전, 파링자이티스, 사이누사이티스, 펄모널 파이브로시스, 오타이티스 메디아. 기존의 어떤 소화기 내과적인 증상하고는 관계가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포함이 돼서 GERD가 크게 확장이 돼도 좀 많이 확장된 그런 개념이 되겠고,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 이제 몇몇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 치료제로서 사용했던 PPI가 좀 남용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게 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GERD에서 너무 확장이 돼서 PPI를 너무 많이 남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될 즈음 2019년도 아메리칸 저널 오브 게스트로엔테롤로지에서는 이 몬트리올을 리비지팅 해보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뉴 인사이트, 이런 내용의 리뷰 아티클이 실리게 되고, 기존의 GERD 릴리트 심톰이라고 했던 합번, 리거지테이션, 체스트 페인, 커프와 같은 증상이 다 같은 증상이 아니라 심톰 제너레이션의 롤이 다르다. 그 애시드 리플럭스의 롤에 따라서 애시드 리플럭스 롤이 굉장히 큰 합번 리거지테이션, 그리고 커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GERD의 대표적인 치료제라고 하는 PPI의 합번이나 애시드 리거지테이션은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이고, 커프는 반응이 거의 낮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발표가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커프 같은 익스트라에소파지얼 심톰에서 듣지도 않는 PPI를 아주 장기간 사용할 이유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컨센서스에서는 익스트라이소파지아 심톰에 대해서 뭐 이러한 증상, 다양한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고, 티피컬한 거드 심톰과 동반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프랙터리 거드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 컨센서스에서는 리프랙터리 거드를 기존의 PPI를 스탠다드 도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블 도즈를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도즈를 8주 동안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프랙터리 거드의 원인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고, 첫 번째는 진단,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와 관련된 리프랙터리 거드로서 진단이 정확해야 거드의 치료의 반응을 잘하겠죠. 리프랙터리 거드의 진단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는 거드가 아닌 경우죠. 에오지노필 이소파자이티스, 이소파지알 캔서, 체스트 페인, 디스파지아를 나타내지만 거드가 아닌 이런 질환들, 모틸리티 디스오더, 디스파지아 나타내고 리플럭스를 호소하지만 아칼라지아, IEM, 또 NEMD, 과거에 이제 NEMD라는 용어로 썼는데 이러한 모틸리티 디스오더들은 증상은 리플럭스 또 디스파지아지만 거드가 아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익스트라이소파지아 심톰, 그 패소피지올로직 메커니즘이 애시드의 리플럭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PPI에 반응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주 개념인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와 펑셔널 합번도 합번의 증상을 가지지만 PPI에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진단적인 측면에서 리프랙터리 거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PPI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진단이 잘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에 관한, 매니지먼트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로 이제 아침 식전에 복용해야 된다라는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PPI는 그 약제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마다 또 인종마다 폴리몰피즘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대사되느냐에 따라서 작용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애시드 포켓, 그리고 녹춘 애시드 브레이크 스루 등이 치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리프랙터리 거드에 해당이 되겠고, 실제로 이러한 측면이 우리가 임상에서 언민 니드로서 좀 해결하고자 해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리프랙터리 거드에 대한 이제 서양에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매니지먼트가 되겠고요. 뭐 하루에 한 번씩 쓰다가 안 들으면 그다음에 도징, 컴플라이언스 확인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다른 PPI를 바꾸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하루에 2번 쓴다는 개념이 되겠고, pH 테스팅이 있으면 트루 애시드 리플럭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 기관이 훨씬 많으니까 엠피리컬하게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데피니션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고요. 다음엔 다이아그노시스, 이런 어떤 아이템 중에서 PPI 테스트, pH 모니터링,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I는 거드의 치료제인데, 1998년에 이제 파스 등이 non-cardiac chest pain에서 고용량, 더블 도즈의 PPI를 1주 동안 투여했더니 GERD의 경우에는 한 80% 이상에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를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롯됐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던 PPI 테스트가 되겠고, 역시 non-cardiac chest pain을 대상으로 하였고, 하지만 기존의 이제 파스의 데이터와 다른 것은 1주 PPI는 반응이 없었고, 2주 PPI를 썼을 때 반응이 있다. 그래서 이제 2주 PPI를 테스트할 것을 레커멘데이션 했던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PPI 테스트에서 도즈, 듀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 컨센서스에서는 2주가 맞겠다. 1주로는 부족하다. 더블 도즈까지는 필요 없고 스탠다드 도즈가 맞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앰뷸러터리 pH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보시는 그림이 제가 이제 학생 강의 때 이제 주로 얘기하는 pH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4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고 있고, gastric pH가 4 미만으로 떨어지는 프랙션 타임이 4% 이상이 될 때 패솔로지컬 애시드 리플럭스다. GERD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강의를 하는데,
2018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리온 컨센서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GERD라고 믿었던 리플렉스 에소파자이티스 LA-AB 그리고 패솔로지컬한 애시드 익스포저라고 봤던 pH 모니터링에서 4% 이게 보더라인 또는 인컨클루시브 에비던스다. 엔도스코피상에서 CD 정도 돼야 되고 pH 모니터링에서 6% 이상 돼야 GERD다, 컨클루시브 에비던스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4%가 맞는지 6%가 맞는지 이제 다소 혼란스럽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 컨센서스에서는 아시아인에서는 4%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트먼트 쪽을 알아보면 이제 크게 이제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PPI와 P캡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RD가 진단이 되면 보통 이니셜 트리트먼트 이후에 메인터넌스를 하게 되는데 메인터넌스의 방법에는 컨티뉴어스 메인터넌스, 온디맨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컨티뉴어스 메인터넌스는 당연히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뛰어나겠지만 비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온디맨드가 비용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 컨센서스에서는 NERD나 또는 마일드 ERD의 롱텀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온디맨드가 컨티뉴어스 데일리 PPI와 비교될 만하다, 비견될 만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다소 좀 혁신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디맨드가 가능하다면 온디맨드로 쓸 방법을 레커멘데이션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2021년 발표된 이 서울 컨센서스의 내용은 일단 GERD 남용도 줄이고 pH 모니터링의 검사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알맞게 하자 이런 어떤 속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PPI 사용한 지가 30년이 넘었죠. 오메프라졸이 1989년 등장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유용한 PPI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쭉 알아보면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 인펙션, 크로닉 키드니 리스크, 알츠하이머 리스크, 스몰 바울 인저리, 그리고 클로피도그렐과 PPI 인터액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무서워서 또는 뭐 걱정돼서 PPI를 PPI가 효과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환자에서 뭐 중단하는 일은 거의 이제 없고, 클로피도그렐과 인터액션 때문에 조금 이제 일부 PPI를 좀 선택하는 그런 뭐 경향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7년도 네이처에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의 에비던스를 어떤 코즈, 원인에 대한 에비던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이런 크로닉 키드니 리스크, 오스테오포로시스, 뉴모니아, 클로피도그렐과 인터액션, 디멘치아 이런 같은 임상적인 포텐셜한 어떤 리스크, 시어리어티컬한 리스크 같은 게 에비던스가 코잘리티에 대한 에비던스가 아주 낮거나 불충분하다.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나 엔테릭 인펙션 정도만 코잘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염려돼서 PPI를 롱텀하게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서울 컨센서스에서는 따라서 CDPC 인펙션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만 좀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레코멘데이션을 하였습니다. P캡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등장한 약제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ERD 이니셜 트리트먼트의 PPI와 비교되어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할 만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21년 작년에 발표된 서울 컨센서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게스트릭 애시드 서프레선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지만 한 가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게스트릭 애시드 서프레선트인 H2 리셉터 블로커가 7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90년대에 이제 1세대 PPI, 2000년대 2세대 PPI가 등장하고 최근에 이제 P캡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게스트릭 푼두스의 파리탈셀이 되겠고요. H2 리셉터 블로커는 이쪽에, P캡은, PPI는 여기 프로톤 펌프와 이리버서블하게 바인딩하죠. P캡은 이 포타슘 채널에 리버서블하게 바인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PPI의 타임라인을 보면 1989년 오메프라졸을 중심으로 란소, 라베, 판토프라졸이 등장하고 2001년도에 이제 오메프라졸의 이성질체인 에소메프라졸이 등장하고 덱스란소프라졸, 레토프라 등이 등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가 아마 2세대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의 PPI의 이성질체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요. 1세대 PPI 각각의 특징은 오메프라졸은 최초의 PPI, 란소프라졸은 구강 내속 붕해정, 복약 편의성이 향상됐고 그 밖에 이제 라베프라졸, 판토프라졸이 약물 상호작용이 좀 적은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PPI 작용 기전을 간단히 알아보면 PPI 자체는 프로드럭이어서 이제 하이드로젠 이온과 결합을 해서 설페나마이드 인터미디에이트 형태로 액티베이션 되어야 스티뮬레이션 돼서 액팅하는 프로톤 펌프와 이리버서블하게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PPI 그 자체도 카날리큘리에서 언스테이블하고 반감기가 매우 짧아서 이제 빨리 소멸이 되는데 반대로 프로톤 펌프는 50시간 정도 반감기가 길죠. 그래서 이전에 스티뮬레이션 돼서 액팅됐던 그런 펌프만 PPI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게 새롭게 이제 합성되는 새롭게 스티뮬레이션 되는 프로톤 펌프와는 PPI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과장되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한 3, 4일 정도 PPI를 복용을 해야 충분히 프로톤 펌프와 바인딩해서 맥시멀하게 이니비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뭐 이런 어떤 과장된 그림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PPI가 처음 복용했을 때 증상이 바로 호전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에소카 이런 모디파이드 PPI가 등장하게 된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상에서 GLD 치료에 있어서 언밋 니드라고 한다면 사이드 이펙트 그리고 그 효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이드 이펙트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증상이 늦게 완화되는 거, 아침 식전에 먹어야 한다는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녹트레스트 브레이크 스루 정도가 우리가 이제 PPI를 사용하면서 임상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통해서 PPI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해 나가게 되죠.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성질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지의 변화, 세 번째는 모디파이드 PPI, 프레퍼레이션 릴리즈의 변화를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성질체는 에소메프라졸이 오메프라졸의 첫 번째 S 이성질체로서 2000년도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란소프라졸의 R 이성질체인 덱스란소프라졸, 그리고 판토프라졸의 S 이성질체인 레토프라 등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등장들은 기존의 약제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즈인데 기존에 우리가 스탠다드 도즈 또는 하프 도즈 뭐 이런 내용들을 쓰는데 그거보다 더 용량이 큰 거 또는 더 용량이 작은 그런 PPI들이 등장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토프라는 판토프라졸의 S 이성질체죠. S 이성질체로서 기존의 용량의 하프 도즈가 스탠다드 도즈이기 때문에 레토프라 20ml 그리고 레토프라 20ml가 스탠다드, 10ml가 하프 도즈가 되겠는데 40ml 용량이 등장을 해서 40ml가 등장을 해서 좀 더 강한 효과 그리고 리프랙터리 거디에도 허가되어진 그런 약제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라베프라졸 같은 경우는 보통 20ml가 스탠다드 도즈, 그 다음에 10ml가 하프 도즈인데 5ml가 등장함으로써 메인터넌스에 안전하고 적절하다 이런 측면이 되겠고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스플릿 도즈로 쓸 수 있다면 즉 1T BID로 쓸 수 있다면 녹초널 브레이크 스루 같이 어떤 브레이크 타임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성질체, 두 번째 고용량 또는 저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드 PPI죠. 프레퍼레이션, 릴리즈 프레퍼레이션을 컨트롤한다는 개념이 되겠고 앞서 란소프라졸의 R 이성질체인 덱스란소프라졸은 듀얼 릴리즈 PPI로서 좀 더 컴플라이언스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그런 약제들은 바로 이미디어트 릴리즈 PPI라고 해서 PPI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가나플럭스 에소디오 등이 이미 등장하였고, 작년 5월부터 이제 에소메프라졸과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에소카가 등장하여서 좀 더 증상을 빠르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PI는 어떤 이러한 특징 때문에 3, 4일 지나야 맥시멀한 도지에 이른다. 따라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이미디어트 릴리스 PPI를 통해서 증상을 좀 더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제 에소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소카는 에소메프라졸과 칼슘 카보네이트의 이제 복합제로 등장을 하였고, 좀 더 강한,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증상을 빨리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소화기내과 546명의 의사에게 어떤 PPI를 선택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두 가지, 강한 3분비 억제 효과, 또 신속한 효과, 이런 두 가지 PPI를 선택한다. 이런 이제 답이 가장 많았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 에소카정이 개발된 배경이 바로 강하면서 빠른 PPI가 되겠는데, 오메프라졸의 S 이성질체로서 기존의 1세대 PPI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에소메프라졸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선호되는 약제 또는 강한 약제를 선택을 하였고,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빠르게 작용하는 PPI 제제의 필요성이 되겠는데, 기존의 PPI들을 쭉 보면 위산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위산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코팅된 상태를 이용해서 천천히 위산에 직접적으로 분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지연 방출 체제로 개발되기 때문에 3분비 억제 효과가 지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소카는 이미디어트 릴리스 PPI로서 칼슘 카보네이트가 먼저 나와서 가스트릭 pH를 증가시켜서 이 에소메프라졸이 위산에 분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효과 발현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일상 양력항 평가에서 에소카와 기존의 에소메프라졸을 비교했더니 그 효과는 동등함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에소카정은 기존의 에소메프라졸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30분 만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게 되고, 또 더 신속하게 가스트릭 pH를 4 이상으로 올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개량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에소메프라졸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이제 등장해 있는데, 에소카, 즉 에소메프라졸 칼슘 카보네이트의 차이점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의 제산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하이드로젠 이온 1가 하나하고 결합을 하죠. 칼슘 카보네이트는 두 개랑 결합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낸다. 두 번째,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는 소장에서 체내로 흡수되기 때문에 시스테믹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산염기의 균형 장애를 가지거나 일렉트로라이트의 임밸런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는데, 칼슘 카보네이트를 원료로 가지는 에소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에소메프라졸 칼슘 카보네이트의 이제 에소카정은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속효성 PPI다. 에소메프라졸을 성분으로 해서 강력한 3분비 억제 효과와 그다음에 제산제로서 칼슘 카보네이트를 사용을 해서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켜주고, 빠르게 흡수되고, 또 넌 시스테믹 안탁시드로서 전신 부작용이 거의 적은, 즉 사이드 이펙트가 거의 없는 약제로서 초치료, GERD 초치료 및 장기 유지요법 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언디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조건이 증상이 빨리 좋아져야 되죠. 이런 언디맨드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자로서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선 매우 이제 환영할 만한 그런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GERD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작년도에 2021년 10월에 퍼블리케이션된 서울 컨센수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가스트릭 애시드 서프레선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 특히 이제 에소메프라졸 칼슘 카보네이트인 에소카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환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PPI는 매우 좋은 약입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PPI처럼 다양한 변종이 나오는 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메프라졸이 나온 다음에 여러 비슷한 약이 나오고 이성체로 또 변신을 하더니 그리고 더블 도즈, 하프 도즈, 최근에는 하프 도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복합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백본이 훌륭하고 그 훌륭한 백본에 뭔가의 변화를 주면 임상적으로 더욱 유용한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논하고 있는 것은 칼슘 카보네이트 복합제 에소카 이야기입니다. 에소카에 관련된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칼슘 카보네이트가 이 자체에 의한 부작용은 고려할 게 없는가? 강하고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약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시스테믹하게 업소프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약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특징이 안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롱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칼슘 에소카를 쓰고 나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GERD 환자에서 단일제 대비 모디파이드 PPI의 가장 큰 장점 하나만 꼽아주시면 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앞서 강의에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PPI의 이제 현실적인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또는 약동학적인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3, 4일 지나야 최대 맥시멀한 도지 일어난다는 측면인데 이 이제 에스코 같은 약제, 모디파이드 PPI가 등장하면서 약을 먹어도 바로 좋아진다. 이런 측면은 온디맨드한 메인터넌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석 중인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 없이 에소카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전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PI는 증상 기반으로 온디맨드로 쓰거나 하프도스로 쓰거나 증상 기반이고 그 자체의 메타볼리즘이 신장이 아니고 리버이기 때문에 신장 질환에서는 비단 에소카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PPI에서 필요한 용량을 적절하게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PPI와 P캡을 사용해 보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글로부스 심텀 환자는 3차 의료기관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면 3차 의료기관에서는 글로부스 심텀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매우 어려운 질문이 왔는데요. 김정환 교수님,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그냥 선생님의 리얼 월드 프랙티스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로부스 심톰으로 3차 의료기관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3차 의료기관은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비인후과 질환만 보고요. 사실은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기 질환만 보는데 글로부스라는 심톰 자체가 GERD 연관이 있다면 소화기 영역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GERD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 그리고 이제 그 일부분도 티피컬한 심톰, 하번이나 에스트 리거지테이션과 동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PPI, P캡 써서 좋아지죠. 좋아지지 않는 환자는 결국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보기가 어려운 환자인데 문제는 이게 이비인후과에서도 특별히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검사를 해서 24시간 pH 모니터링 임피던스 검사를 해서 에스드 리플럭스가 확실하면 좀 더 강력하게 이제 PPI나 P캡을 더블 도즈도 쓰긴 합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검사까지도 거의 안 하는 그런 경향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부스 심톰 환자를 티피컬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서 종합병원으로 오면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강 건조를 호소하는 사람이 글로부스 증상을 함께 갖는 경우도 많은데요. 구강이 건조하다, 시카로 진단하기 어려운 정도이지만 구강이 건조하다, 입이 마르다,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추천을 하십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 이제 GERD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자일리톨 같은 껌을 가끔 씹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껌 추천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가 잘 되게 되면 이제 사실은 껌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환자가 원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의사로서 의학적인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뭐 껌을 추천하는 경우도 뭐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네, 목소리를 좀 아끼시고 수건을 걸어놔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환기를 잘 하고 그리고 마스크 끼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글로브스 증상이 더 많은데 가끔 껌도 씹어 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추천을 하다 보면은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안 듣는 약으로 계속 용량을 늘려서 치료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글로브스는 PPI의 영역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모든 글로브스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형적인 합번, 애시드 리거지테이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동반되는 글로브스는 약을 잘 듣고요. 그런 분들은 개업과 선생님들이 주는 PPI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 안 옵니다. 종합병원에 오신 글로브스는 일단 PPI에 안 듣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김정환 교수님 강의 중에 너드와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는 별개의 엔터티고 PPI 리스폰스가 좀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고 서울 컨센서스에서도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실제로 엄밀한 pH 검사를 해보지 않는 한 너드와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를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매우 임상적으로는 거의 같은 그렇죠. 카테고리인데요. 어떻게 구분하시는지요? 증상으로 보면 뭐 처음 이제 서두에서 이제 합번 또는 리거지테이션 증상이 오기 때문에 NERD나 너드나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는 뭐 같은 종류의 또 과거에는 또 같은 질환으로 보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드 같은 경우는 애시드 리플럭스가 주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PPI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는 2배 용량을 오래 써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이제 임상에서 보면 합번이나 체스트 페인 증상을 가지는 경우가 조금 더 이제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의 방향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페인 모듈레이터를 조금 써봅니다. 페인 모듈레이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아미트립틸린 같은 약을 하프 도주로 써서 대체로 2주 정도, 보통 이제 4주 정도는 페인 모듈레이터는 4주 정도 써야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좀 사이드 이펙트가 많은 쪽이 강조가 되는 약이다 보니 한 2주 정도 써서 뭐 좋아지는 환자분들은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뭐 PPI나 뭐 이런 약제 다 끊고요. 네. 아미트립틸린 같은 약제를 이제 간헐적 복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 카보네이트 복합제 에소카는 식전에 먹는 약입니까? 식후에 먹는 약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식전에 복용하는 약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전, 식후 간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식후 30분이라는 투약 방법은 없어진 거 아시죠? 식후 30분은요 이제는 식사 후 직후로 바뀌었고요. PPI의 경우는 식전 30분하고 식후 30분 아니 식사 후 직후가 생각보다 차이가 적다는 쪽으로 아이디어가 모이고 있고 특히 칼슘 카보네이트 복합제의 경우는 그 차이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식전에 드셔도 좋고 식사 이후에 직후에 드셔도 좋다라는 게 현재의 현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온 질문에 칼슘 카보네이트가 포함된 PPI 장기 복용 시의 문제점 여부가 궁금한데요.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최아름 선생님의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에소메프라졸과 에소메프라졸 플러스 칼슘 카보네이트의 장기 부작용의 차이가 있을까요? 뭐 차이는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흡수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은 에소메프라졸하고 에소메프라졸 칼슘 카보네이트의 롱텀 사이드 이펙트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I는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약이지만 PPI만큼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거의 없거든요. 단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을 뿐인 거고요.
따라서 적응증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최소 용량을 사용할 때는 부작용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게 현재 PPI의 포지션이고요. 물론 이제 이디오싱크라틱 리액션이 있습니다. 아큐트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 샥 이런 드문 경우 빼놓고는요. 전혀 합병증을 걱정할 게 없다. 득과 합병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득과 실에 있어서 득이 월등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GERD는 아니지만 토론을 위한 좌장 정리 하나 준비하였거든요. 요거 잠깐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정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0세) 남성이 1년 반 전에 오셨습니다. 잔토마도 있고요.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가 있는데 이 환자가 조직 검사를 하였더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가스트라이티스로 나왔거든요. 즉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정 비급여는 아니고 선별급여 100대 100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건진에서 상담을 하였고 소화기 내과 진료를 권했는데 사실 환자가 뇌례를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위해서 소화기 내과 방문을 권했는데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셨다면 김병원 선생님 구태여 다시 연락해서 꼭 오십시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위해서 병원 방문하라는 추천을 무시하는 것 또한 환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헬리코박터 이라디케이션을 위해서 꼭 오라고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락을 무시하는 것도 환자의 권한이고 선택인데요. 현실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위해서 소화기 내과 권하는 경우도 많고 안 오시는 분도 꽤 있는데 이런 분까지 전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암이나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왔는데 환자가 안 오셨다. 이것을 알게 되면 꼭 환자한테 연락해서 왜 안 오시냐? 암인 거 알고 안 오시는 거 맞냐?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헬리코박터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1년 후에 다시 내시경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작은 사진처럼 전정부 대만에서 약간 전벽 쪽에 이런 정도의 병소에서 이레귤레러티가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였고요. 조직 검사 하신 선생님께서는 이로시브 가스트라이티스로 주셨고 헬리코박터 양성이면 제균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병약 슬라이드는 이런 거였고요. 대개 글랜드가 정상인 부분, 왼쪽 아래쪽은 정상인 부분인데 중간 부분은 약간 핵이 좀 진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은 리제너레이티브 ATPI일 수도 있고 마일드한 아데노마토스 체인지일 수도 있는데 이 병리 소견을 보고요. 저는 아데노마로 줬을 것 같거든요. 핵도 좀 크고 전형적인 담배 모양 슈가 쉐입은 아니지만 그래 길쭉길쭉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데노마 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병리에서는 리제너레이티브 ATPR을 주었고요. 이 당시에 헬리코박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진 상담에서는 리제너레이티브 APTR에 대해서 소화기 내과 진료를 공유하였고 헬리코박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헬리코박터. 작년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가 나왔고 치료를 안 했던 분인데 올해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안 했거나 했는데 안 나온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년이 지났다면 개인적으로는 다시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작년에 있었고 올해 없었다. UBT 같은 다른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를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라디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작년에 양성이면 올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일전에 한 모임에서 보팅을 해봤는데 거의 한 반반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결과 근거 올해 치료하셔도 상관없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패솔로지에서 리제너러티브 아티피아가 결과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팔로업 내시경을 쇼톰하게 하고요. 네. 대략 내시경 소견에서 물론 패솔로지에서는 리제너러티브 ATPA이긴 합니다만 내시경 소견이 이제 ATPA를 지나서 뭐 네오플라즘 쪽에 가까운 뭐 캔서의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한다면 뭐 굉장히 빠르게 2주에서 4주 이내에 보고요. 지금 환자처럼 조금 애매하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얼서 팔로우하는 내용을 통해 그런 트렌드로 8주 이내에는 2달 이내에는 팔로우를 보통 합니다. 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안 하고 일단 팔로우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이 환자의 경우는 헬리코박터가 네거티브여서 개인적으로는 내시경을 그냥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헬리코박터가 양성이었다면 당연히 헬리코박터 이라디케이션을 시행을 하고 팔로업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검사까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헬리코박터 염증 그 자체가 아티피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고 팔로우를 하면 네오플라지아 여부를 훨씬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경우는 뭐 제균 치료하고 2달 후에 검사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거의 가이드라인이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7일로 제균 치료했고요. UBT를 했는데 사실은 리제너러티브 ATPA라는 것을 깜빡하고 제가 내시경은 팔로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그 건진에서 이분 데이터를 팔로업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습니다. 리제너러티브 아티피아인데 왜 팔로업 내시경을 안 했습니까? 이런 메일을 줘가지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 환자분이 오셨을 때 내시경을 다시 받으시라고 맨 아래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면은 이렇게 사방돼서 감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그마한 실수를 하더라도 감시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매우 섬찟하게 생각을 하였는데 감시를 해주니까 그래도 실수가 줄어들고요. 저는 착한 감시다. 착한 감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균 치료하고 나서 다시 내시경을 했는데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내시경을 결국 한 셈인데 2개월 후에 했으면 더 적절할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깜빡 아티피아라는 부분을 간과한 관계로 내시경을 했는데 뭐 사진의 세팅이 다르고 MBI가 켜져 있긴 합니다만 6개월 후에 내시경에서는 포칼 리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6개월 전이고요. 오른쪽이 6개월 후인데 조금 더 선명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조금 더 선명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다시 했던 거고요. 진단은 그래서 뭔가 네오플라스틱한 리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패솔로지 보시면 이쪽 부분은 정상이고 글랜드 아래쪽 보이고요. 포베올라 에피텔리움도 정상적으로 잘 보이는 이 뮤신이 많은 이게 정상 포베올라 에피텔리움이고 서피스 라이닝 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패솔로지에서는 진하면 이상하다. 유클리아 하이퍼크로마지아,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 색도 여기 에오지노필릭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바닥에서 있고 이 표면까지 이로전 있는 부분까지 즉 서피스에 디퍼런시에이션이 없다. 이거 매우 나쁜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쁜 질환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근접해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소견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솔로지스트는 결론을 아티피컬 글랜드 with high grade dysplasia. 김정환 선생님, 이런 소견에서 아티피컬 글랜드 with high grade dysplasia가 나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ES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암의 가능성을 몇 %라고 설명하고 40에서 하십니까? 50% 정도. 40에서 50% 정도. 예. 선생님, 예전에 아티피칼에 대한
건국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은 80%인가 90%인가가 암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데이터는 8, 90%인데 왜 환자에게는 50%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예, 뭐 8, 90% 저희 병원 데이터 이제 한 8, 90% 굉장히 궁금해서요. 네. 에이티피칼 글랜드가 궁금해서 모아봤더니 한 80% 캔서 나온 경우가 한 70%. 그리고 이제 아데노마까지 치면 90% 데이터가 나와서 뭐 70%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소 이제 억양 차이여서 한 반 정도 40에서 5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온 병소에 ESD를 하면은 저희 병원 데이터로는 33%에서 캔서로 나오는데요. 에이티피칼 글랜드 with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온 환자의 ESD를 하면은요, 7, 80%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리과 의사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붙이지 않고 그 앞에 아티피칼이라고 붙이면은요, 느낌이 매우 안 좋다. 암일 가능성이 엄청나다라는 사인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요, 환자에게는 절반 이상, 최소한 70% 정도 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저희가 다 바로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시경 절제술을 권한다. 그리고 고도손종인 경우에는 맨 아래쪽 보시면 고도손종의 경우에는 33%에서 50% 암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제 설명 스타일이고요. ESD는 뭐 김정은 선생님이 더 잘하시지만 그냥 저는 스탠다드 방법으로 ESD를 시행하였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파이널 패솔로지는 7mm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캔서고 리섹션 마진 뭐 적절하고 림포비너스 인베이전이 없어서 재발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패솔로지 한번 함께 리뷰하였고요. 우리 병원 패솔로지는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직선으로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무리해서 피지 않으면 직선으로 펴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환 교수님 건국대 한혜승 선생님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병리 슬라이드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말구처럼 나옵니까? 아니면은 직선으로 나옵니까? 저희는 거의 직선으로 피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ESD 컴포넌스 할 때 보면 네. 거의 대부분 직선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 저도 병리과에 다시 한번 가서 우리도 펴줄 수 없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안 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길게 푸는 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피는 거거든요. 큰 5cm짜리 피는 거 그거 말고 이런 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봤더니 역시 머스큘라리스 뮤코자보다 위쪽으로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서뮤코자 보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서뮤코자 레이어가 커팅이 됐고 그리고 머스큘라리스 무코자보다 한참 떨어져서 라미나 프로크리아까지만 여기가 캔서가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주로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림포이드 폴리클이라고 할 수 있나? 림포이드 에그리게이트가 주로 라미나 프로크리아 약간 위쪽 아래쪽으로 좀 있을 수가 있는 전형적인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튜블러 아데노카시노마 소견이었고요. 좀 근접해서 보면은 글랜드 소견이 보이고 글랜드 옆쪽으로도 조금씩 튜머들이 바깥쪽으로 약간씩 침윤되어 있는 이건 뭐 라미나 프로프에 살짝 백투백도 조금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재발률이 몇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환 선생님? 저는 %라고는 설명을 안 하고요. 뭐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내 경험에서 본 적이 없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네, 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cm 미만의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아데노카시노마가 재발했다는 역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5%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리에 생기거든요. 이소성 위암이 생기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그 자리에 암이 생기지 않고 옆에 생긴 거니까 다른 암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 암도 위에서 생겼고 그 다음 암도 위에서 생겼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암의 로컬 리커나 메타스타시스나 세컨드 캔서나 환자 입장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 암은 재발할 확률이 0%일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년에 1, 2%,
5년에 5% 정도 재발합니다. 가로 열고, 그러나 그 대부분은 세컨드 암입니다. 이 뒷말은 안 하는 거죠. 안 해가지고 환자하고 적절한 긴장감, 적절한 관계 유지를 합니다. 재발률이 0%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부위에 세컨드 캔서가 생기면 환자들이 마구 화를 내거든요. 절대 구분하지 못합니다,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거 논의해봤고요. 오늘 이러한 증리를 통해서 건진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검사의 필요성,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의 위 점막 변화, 주변이 평평해지기 때문에 네오플라스틱 리전이 작을 때 더 잘 보인다. 리제너레티브 에티피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리저널 에티피아를 팔로우 안 했을 때 얼마나 강하게 제3사가 감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정동욱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 시 GERD가 악화된다는 내용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교수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물어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김정환 교수님,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의 GERD가 악화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 없고 그냥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우 유명한 논문이 있긴 합니다. 한 20년쯤 전에 NEJM에 아마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논문은 거의 대부분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 이후에 GERD가 생긴다는 것은 약간 현재로서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헬리코박터가 처음 감염되면 위산이 더 나오거든요. 일정 부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약간 줄어들어요. 약간 줄어드는데 리버서빌리티가 있는 거죠. 좀 더 지나면은 아트로피 심해지면 리버서빌리티가 없는 만큼 줄어들거든요. 따라서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를 했을 때 위산이 좀 많이 나오려면은요, 평소보다 약간 줄어있는데 리버서빌리티가 있는 그 짧은 세그멘트에서만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했을 때 위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기간 별로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 제너럴 이 환자 저 환자 다 치료하면은요, 만약에 맨 처음에 있었던 환자들은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위산이 약간 증가된 상태라면 오히려 줄어들 거고요. 중간에는 저는 유출을 하고 일부분은 약간 악화될 수 있고 저기 심한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인 제너럴로는 별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앞서 마지막 질문이 왔습니다. 박재근 교수님, 아마 한림대 박재근 교수님, 저하고 친한 그 박재근 교수님이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빌리어리 선생님인 걸로 아는데 에소카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오늘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에소메프라졸 칼슘 카보네이트 와 에소메프라졸 단독의 애시드 서프레션 효과는 어떠한지,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온셋은 에소카가 더 빠르다, 이렇게 강의에 나온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듀얼 안티플레이티드 항생제 치료를 고려하는 고령의 환자에서 치료 내시경 후 PPI를 사용하다가 리프렉토리 리커런트 CTP실내 어소시에이티드 디지즈를 경험하고 나서는 지금은 최대한 조심해서 등등등등 하고 뮤코 프로텍티브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다. 네, 저기 PPI 어소시에이티드 이제 수도멤브레인 콜라이티스 좀 심한 경우로 경험하셨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글쎄, 직접적으로 과연 PPI가 과연 수도멤브레인 콜라이티스를 직접적으로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PPI를 롱텀하게 사용했을 때 디스바이오시스가 좀 일어나고요. 이게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이제 NSAID 흡수, 바이오 컨주게이션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NSAID가 영향을 좀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저 리프렉터리 CDP-사일 어소시에이티드 디지가 과연 PPI 때문에 직접적으로 됐는지는 사실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치료 내시경 후에 PPI를 사용하다가 PPI를 안 쓸 수는 없는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과연 치료 내시경을 하고 PPI를 안 쓸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코스타도 당연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 듀얼 안티플레이티를 써야 하는 고령의 환자가 항생제를 쓰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C. 디피실레 중증 감염의 고위험 환자였고요. 거기에 PPI를 추가로 썼다고 해서 얼마나 더 위험성을 높였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PPI에 의한 C. 디피실레 인펙션은 단기 컴플리케이션이 아니고요. 몇 개월, 몇 년 썼을 때 생기는 변화에 의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환자에서는 악화인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요. 반면 듀얼 안티플레이티스를 쓰는 환자에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 또 다른 another problem, 박재근 교수님 같은 경우라면은 뭐 빌리어리 sepsis나 빌리어리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환자이실 텐데 그런 환자에서는 PPI의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환자의 C. 디피실레 인펙션하고 PPI하고는 관련성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많은 질문이 있을 줄로 아오나 두 번째 연자 또한 훌륭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김정환 교수님의 강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매우 모시기 어려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매우 가까운 데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 삼성 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계시는 분이라 지하철 한 정거장이면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계시는 저의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계시나 원 오브 베스트 연구자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요즘 우리 바이올로지 쪽에서 핫한 NK셀 부분이 이제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는 강의 제목은 NK셀 기능검사와 NK셀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제목인데요. 왜 소화기내과에서 이렇게 뚱딴지 없이 NK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우리 CAR-T 치료, CAR-NK 치료라고 해서 우리 B셀 혈액질환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GI 쪽에도 많이 있는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나 관련 질환의 치료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치료거든요. 따라서 우리 소화기내과 의사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덕 교수님,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우리 혈액은행장으로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조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덕 교수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와서는 ABO 혈액형, CIS-AB 혈액형과 RHT 변형 이런 혈액형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NK셀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간 개인적인 의견들도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NK셀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모교에서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전자 조작 피더셀의 영양세포 같은 거죠. 거기에 NK셀과 같이 증폭을 하게 되면 PBMC와 함께 코컬처럼 NK가 대량 증폭되는 기술을 당시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CD19 요즘 뜨고 있는 CAR-T, 이제 CAR-NK 치료제를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임상에 절대 오기는 한 50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상당히 의문시했었으나 요즘 이제 CAR-T가 혈액질환에서는 상당히 너무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그 다음으로 CAR-NK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저의 보스였는데 그 CAR 컨스트럭트에 상당히 중요한 코스티뮬레이트 팩타의 폼비비라는 이 몰레큘을 함께 이제 코팩타를 넣어서 이제 상당히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특허 분쟁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상당히 아주 유명한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NK 검사와 관련돼서
NK 검사들이 조금 있는데 임상에서 과연 이게 유용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카-NK를 포함해서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가끔 임상에서 문의가 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는 과연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리뷰를 하자면 우리 몸에 여러 면역 기관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진단검사학이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면역 세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 호중구, 그다음에 B셀, T셀, NK셀, 바로 이 NK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고, NK셀은 이렇게 면역에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겠는데, 선천 면역의 가장 대표적인 좀 빨리 즉각 반응한다라는 특성인데 NK셀이 대표적이고, 나머지 B셀, T셀들이 이제 후천 면역의 대표적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메치니코프나 에를리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던 시대에 이제 에를리가 이런 어떤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암은 우리 몸 속에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것을 인식해서 바로 죽이고 있다. 지금은 상식처럼 생각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어떤 앞서간 생각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NK셀이 좀 역할을 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상 세포는 NK셀이 죽이지 않는데 이제 암이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걸리게 되면 암이 잘 생기는데, 바이럴 인펙션이 되게 되면 암 세포에 이제 이니비터리 역할을 하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프로텍션 해주는 몰레큘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NK셀이 이 녀석이 확실히 문제가 생겼다, 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즉각 킬링을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는 유명한 미싱 셀프 하이포시스라는 이론이었는데, NK셀이 이런 기전에 의해서 암을 죽이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몸 NK셀에 그래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그랜자임 포포린 같은 게 나와서 암세포에 구멍을 뚫고 이제 엔자임들을 넣어서 킬링하는 이런 기전이고, 최근에는 이제 항체 치료제가 많이 유행하니까 중요한데, NK셀이 항체가 바인딩 되어 있는 튜머셀을 잘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 세포 중에 하나여서, 최근에는 NK셀의 그 항체 기반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이 또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 역시 과학자들은 이걸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데다가 NK셀이 정상적으로 있는 마우스와 NK셀을 아예 없애본 마우스를 가지고 쭉 암이 얼마나 생기는가를 봤더니, 놀랍게도 NK셀이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생긴다고 하면 NK셀을 뭐 어떤 형태로든 없애버리는 이런 조건에서는 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보면 몸속에 NK셀이 계속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어느 정도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사이언티픽한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당히 PNS 좋은 잡지에 나와 있고 이제 한국인이 썼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의 혈액을 보면 호중구, 호상구, 단구, 림프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림프구가 B셀, T셀, NK가 있겠는데, 이 녀석을 이제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해보면 여기는 뭐 CD3 포지티브니까 T셀이겠고, 여기가 NK셀이고 여기가 이제 B셀이 되겠습니다. 근데 NK셀 중에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한 5% 정도 되는 것은 이렇게 사이토카인 같은 걸 되게 잘 분비하는 이런 특성을 갖는 NK셀이 나오고, 이제 그 대부분 95%를 차지하는 이 세포는 암세포를 잘 죽이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NK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에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NK셀 어세이 중에서 이렇게 NK셀이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NK셀 어세이를 아이디어를 잘 내서 개발했던 어세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NK셀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T셀 하면 항상 뭔가 아주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됐을 때 킬링을 할 수 있지, 그 전에 교육이 되지 않으면 죽이지 못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TCR을 통해서 실제로 MH 클래스 1의 딱 펩타이드 형태로 있을 정확히 딱 맞았을 때만 킬링하는 것인데, NK셀은 약간 패턴식으로 이렇게 액티베이팅 이니비터리가 딱 밸런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암세포
감염이 돼서 암세포가 되면 이렇게 이니비션을 해주는 시그널이 탁 사라지게 되면 NK셀이 잘 죽이는 이런 좀 다른 어떤 인식 기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히비터리 시그널, 액티비티 시그널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인히비터리 시그널이 없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거나 뭐 이렇게 케모를 해도 이레디에이션을 받았다든가 이런 상황이 돼서 액티베이팅 시그널이 또 많아져도 역시 NK셀은 암세포를 킬링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NK셀은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세포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니비터리 시그널을 잃어버리니까 킬링을 하게 되고 또 그 반대로 이니비터리 시그널을 안 잃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액티베이팅 시그널이 강해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가 결합돼 있어도 죽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NK셀이 죽이는 기전은 이제 설명돼 있고 최근에 그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CD38 같은 이런 항체가 있는데 역시 이런 항체를 치료를 하게 되면 NK셀 매개로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NK셀의 어떤 킬링 이펙트까지 평가해서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K셀이 이렇게 암을 죽이는 특징이 이제 많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NK셀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려는 어떤 흐름이 있었고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겠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몸속에 있는 NK셀을 활용해서 암을 잘 죽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몸속의 NK셀을 막 활성화시키거나 아주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소위 사이토카인, IL-2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 몸속에서 NK셀이 활성화돼서 몸속에 있는 NK가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이 또 생기기도 하고 뭐 사이토카인 관련돼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원치 않게 임뮨을 서프레션하는 그런 셀도 또 자극을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없진 않은데 효과 대비 부작용이 너무 세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초기에는 많은 시도를 했으나 지금은 다양한 다르게 어프로치를 좀 하고 있고 지금은 좀 더 과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NK셀의 어떤 이니비터리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을 블럭시키는 어떻게 보면 요즘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하는 것처럼 그런 스페시픽하게 NK의 스페시픽한 이니비터리 시그널을 블록시키는 항체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뭐 이런 키어라는 항체를 개발했으나 초기에는 약간 인비트로 실험 결과와 달리 몸속에서 약간 결과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NKG2A라는 이런 항체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또 셀지에 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익숙한 게 몸속에 있는 이제 다른 외부에서 NK, 이제 PBMC에 있는 NK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코드브로 되어 있는 NK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증폭해서 몸속에 넣어주고 사이토카인과 함께 넣어주는 이런 것들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주 아웃스탠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진입을 해서 치료제로 약제로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한점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있는 것은 이런 NK셀이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캔서셀을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소위 이제 CAR-T처럼 CAR-NK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프라미싱하지 않냐 이런 이제 전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즘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NK셀 뭐 몸속에 사이토카인 줘서 자극하는 방법, 그다음에 외부에서 NK셀을 자극해서 넣어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NK셀을 이렇게 NK셀을 통해서 암 치료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NK셀에 관한 약간 제너럴한 이야기고 이제 오늘 첫 번째 토픽인 임상의 NK셀 검사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에 쓰고 있는 NK 검사는 크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 4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HLH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이제 HLH 하신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에서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CRS나 이런 거 온 것 이야기를 하면 이 HLH 진단에 대해서 환자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한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다. 과거에 뭐 바이러스 인펙션 되거나 했을 때 하일리 액티베이션 돼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몸속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아주 어큐트하게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혈액 질환인데 HLH 진단에 NK 액티브를 쓰고
그 다음에 브링클리닉에서도 NK 쓰는 어세이 검사하는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역 세포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으로 NK 어세이를 하는 어떤 트렌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드리자면 NK셀을 하는 방법들은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크롬법이라든가 유세포법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NK뷰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속에 NK셀이 내는 인터페론 감마를 엘라이저로 측정해서 하는 그리고 전열 베이스로 하는 검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 개발 단계부터 경험을 했는데 초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계속 하더니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검사들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HLH 아까 말씀드린 진단의 이 NK 방법을 이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NK 진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지금 HLH 진단할 때 쓰는 검사법은 조금 복잡하고 유세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전을 뭐 설명하자면 어찌됐든 NK가 어떤 역할을 해서 너무 하이리 액티베이트된 세포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면서 오는 이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NK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HLH의 중요한 진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매칭이 안 되는 건데 이런 패소피지올로지가 메커니즘이 있어서 NK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HLH 진단에 중요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링클리닉에서는 NK는 제가 뭐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이야기만 드리자면 이렇게 이런 유테라인에 NK가 있습니다. 이게 임뮨 모듈레이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테라인 NK가 하나의 큰 연구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항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초 혈액의 NK를 이용해서 대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쓰냐면 특히 브림 클리닉에서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일병원의 어떤 교수님들이 썼던 논문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NK셀 검사를 해서 이렇게 브림하고 연결시켜서 했던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논문도 리뷰를 쭉 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결론은 보면 아직 언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컨디션에서는 유용하고 어떤 데서는 또 아직 유용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반반이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임상에 보험이 등재돼서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어세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중에 검진에 대해서 간혹 이런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뭐 내과 박 원장이라고 이렇게 TV에 있는데 거기에 라미란 씨가 이렇게 NK 뷰큐트를 해서 이제 과거에 초기에 NK 뷰트 막 개발할 당시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과대 광고를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발전해서 조금씩 뭐 임상적 의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직도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키트인데요. 근데 어디 보면 뭐 메디컬 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런 NK셀에 대한 우리 몸을 지켜주는 NK라고 광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것, 활성도에 대한 것 검사들을 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NK셀의 기능은 사이토카인 분비도 있고 킬링하는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는 사이토카인 분비하는 하나를 측정해서 여러 사이토카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를 측정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NK셀의 모든 기능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너무 과대하게 하면 이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NK셀 관련돼서 그러면 검진에서 NK셀이 정말 의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사이언티픽 페이퍼가 이제 하나 있긴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란셋에 실린 논문인데 이건 일본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는 연구지 않냐 싶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 3,625명의 사람을 무려 11년 동안 계속 이렇게 NK셀 액티비티 검사를 아까 방사선을 이용하는 크롬 방법으로 한 다음에 11년 동안 암 환자를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NK셀이 높은 사람, 중간인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도 높은 사람, 중간인 사람, 낮은 사람을 해서 했더니 공통으로 낮았던 사람에서는 암 환자가 이게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높았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검사가 완벽하게 정확하고 옳았다라는 그리고 통계적 이런 것들이 정확히 분석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NK셀 활성도가 낮은 사람은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아까 실험적인 동물 실험에 나왔던 데이터를 임상역학적으로 보여준 페이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말이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NK셀을 하는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사 동위원수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유세포법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사이토카인을 측정한 게 아니라 암세포하고 직접 공격을 해서 킬링하는 걸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K셀이 사이토카인 분비한 세포가 5%라면 킬링하는 것이 더 메이저 역할하는 것이 95%이기 때문에 이 킬링 액티비티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서 인터페론 감마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이겁니다. 500 이상, 200에서 500 이렇게 해서 100 이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의의를 막 뒀는데 과연 정말 둘 수 있는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저도 뭐 연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관련돼서 연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유세포로 분석한 NK 액티비티가 높은데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인터페론 감마는 되게 낮은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상관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7, 80%는 되게 높은 사람이 높기도 하지만 20, 30% 이상에서는 또 상당히 디스크레판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어쩔 수 없이 어느 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낮은 사람에 대해서 매니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의학적으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직접 사이토톡시시티를 하는 검사를 추가로 해서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다면 정말 아까 일본에 나온 논문처럼 어떤 의의를 조금 가져보고 레커멘드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검사 수치만으로 어떤 의의를 주고 설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과거에 이제 그 을지대에서 뭐 산림치유사업단에서 피톤치드와 NK셀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의외로 일본 지역에서 이렇게 논문들이 꽤 나와 있고 아주 황당한 수준의 논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들이 좀 보고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운동 같은 걸 했을 때도 NK셀이 높아져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등산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추천하는 무슨 뭐 이렇게 제품도 있던데 영양제가 아니 이렇게 NK 자극 그것은 이제 차마 제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슬라이드에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런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에게 설명해야 될 입장이라면 뭐 세컨 초이스로 설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쁘고 손해 날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에비던스가 아예 또 없지도 않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에서 과연 이게 쓸 수 있겠는가? 보면 이제 강북 삼성에서 했던 이제 코로렉탈 캔서 환자에서 보면 이게 그 검사를 보면 의의가 없지는 않는데 또 아주 뚜렷하게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드밴스 돼 있는 경우에는 임상 의의가 있게 나오지만 이제 어드밴스 되지 않는 것에서는 또 의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많은 툴로서 암인가 아닌가를 감별할 수 있는 상황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감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거죠. 이렇게 정상인 경우는 NK 액티비티가 높고 어드밴스인 경우는 낮아진다라는 이런 현상은 이렇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커로 해서 검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지만 이제 이 키트가 개발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 한 거 보면 앞으로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모여서 특정 환자군에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적용할 때는 일부 적응증에서는 도움이 될지 못하나 이렇게 검진 같은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NK셀의 이제 다른 것에도 보면 이렇게 여러 마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NK셀에 다른 리셉터들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들은 좋으나 마치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 인터페론 감마 하나만을 가지고 NK셀 기능을 모두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상에 사용 것은 HLH는 환자 자체가 적지만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의의가 퀘스천업을하고 앞으로 암 모니터링의 NK 어세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의의가 매우 높을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는 NK 치료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증포간 NK셀이고 이게 유잉sarcoma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1시간 한 몇 초씩 찍은 건데 1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시간만 돼도 이렇게 암세포를 거의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대부분 NK셀이 환자를 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오해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실험실에서 아주 이렇게 밀접한 상태에서 하는 최적의 조건에서 한 거고 실제 몸속에서는 몸속에 NK를 넣어줬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100분의 1 정도나 실제 타겟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실험실 데이터를 보이지 임상하고는 조금 이걸 가지고 뭐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회에 가서 만나보면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런 수많은 캔서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NK셀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성적을 보고 상당히 이제 이분도 그러고 놀랬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부 환자는 효과 있는 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모두 해서는 이렇게 좋은 치료 어프로치는 아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제 가끔 어떤 오해하는 것들 중에는 케모세라피와 NK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암 있다가 이렇게 줄어든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면 케모는 하지 않고 NK만 한 경우는 또 들죠. 근데 이제 대부분 데이터를 볼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마치 NK셀로 마치 치료를 다 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데이터 편향을 유발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요즘은 이제 CAR-T 치료제가 워낙 성적이 좋아서 뭐 한 70-80% 이상 반응이 좋고 무려 완치 5년 이상 완치도 50% 이상이 B셀 계열의 림프종이나 혈액암에서 그러기 때문에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NK셀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조건의 최근에 임상시험을 가장 잘 듣는 암 중에 하나 AML이 했으나 78%가 오버를 리스폰스를 보이고 CR이 50%가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나 결국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사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NK셀 치료를 이렇게 몸속에 넣어주는 이런 어댑티브 트랜스퍼 한 것은 이렇게 CAR-T처럼 완벽하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지는 않다. 아직은 물론 스페시픽한 조건에서는 조건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로는 CAR-T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질환에 대해서 백화점식으로 막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것은 좋은 어프로치가 절대 아니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해서 했을 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셀지에 나왔던 것처럼 NK셀의 이니비터리 되는 모노클 엔티바디인 NKG2 엔티바디와 NK 컨비네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사이언티픽한 어프로치 아주 조건이 되는 특정한 암 환자에 그런다든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킬링할 수 있는 CAR NK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됐을 때 앞으로 이런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아까처럼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임상시험들이 좀 있었고 일본 같은 어프로치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CAR-T가 굉장히 유용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을 인식하는 B셀 계열의 이제 항체에서 하고 시그널링은 T셀 쪽이니까 우리 뭐 키메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 T셀 이걸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1세대부터 계속 제너레이션이 성숙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임상적으로는 주로 2세대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사이토카인도 분비하거나 아니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처럼 여기 이제 국내 큐로셀에서 한 것 보면 CAR를 발현하면서 또 이니비터리 시그널을 블록시켜주는 것까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NK셀, CAR-NK와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컨비네이션 세라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4세대 이렇게 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등등의 상당히 계속 유전자 조작 기술이 좋아져서 발전을 더불어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해서 CAR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기원한 렌티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핵까지 들어가서 퍼머넌트하게 세포를
변화를 시키고 그게 계속 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카티의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향후에는 이 혈액 질환 같은 경우는 골수 이식이나 이런 것도 거의 대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다만 문제가 공정이 비싸고 한 사람당 하나씩 하는 맞춤 치료이기 때문에 저는 헌혈실에서 에이페리시스를 담당한 교수다 보니까 페레시스를 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당 하나의 그 사람이 약품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죠. 현재는 노바티스에 하는 것은 냉동시켜서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를 넣어서 렌티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바이럴 트랜스덕션 한 다음에 다시 증폭해서 냉동해서 다시 가져와서 우리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한 사람당 약 5억 정도 소요가 되고 복잡한 공정이 들고 이미 이렇게 림프구를 충분히 채집할 수 없는 사람은 또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의학과 도움이 항상 필요할 정도로 CRS라든가 뉴로톡시시티, 이러한 아나필락시스 등등의 부작용들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임상 경험이 충분하고 잘 세팅이 돼서 이제 사망하거나 그럴 정도까지 없지만 항상 부작용이 위험이 내포되어 있지만 이제 잘 치료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T의 부작용, 이렇게 비용이 비싸다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 정상적인 세포를 막 이렇게 CAR-T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건데 이제 그러게 가능한 게 NK가 되겠습니다. NK셀은 정상인 소위 알로 NK 다른 사람의 정상인 NK셀에 CAR을 넣어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작년에 텍사스 MD 앤더슨에서 이런 좋은 논문을 NEJM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T셀과 거의 유사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성적을 보였고 CRS나 뉴로톡시시티가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코드 브로드에 있는 소량의 NK를 바이럴 트랜스덕션하고 대량으로 증폭하고 림포 디플리션을 카티한과 똑같이 하는 거죠. 하고 카NK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치료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 알로 다른 사람의 정상인의 카NK임에도 불구하고 몸속에서 무려 12달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 성적이 똑같다면 장점이 너무 많겠습니다. 카NK가.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카티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굉장히 성적이 많이 임상적 결과들이 다 나와 있는데 NK는 어떻게 보면 아직 5년 이상 임상 데이터가 모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은 주의해야 되지만 이 NEJM에 나온 텍사스 그룹의 데이터는 상당히 놀랄 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기업들에서도 카NK 치료제 개발 가장 큰 장점은 알로 정상인의 NK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격이 싸지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적고 뭐 이런 점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임상 데이터가 모이고 그렇다게 되고 이제 표준화가 된다면 이제 카티처럼 병원에 치료제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iPS에서 NK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것은 뭐 녹십자 GC셀에서 미국 자회사 아티바에서도 이런 플랫폼입니다. 여기 코드 블러드에 있는 NK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럴 트랜스덕션에서 CAR을 만든 다음에 대량 증폭한 다음에 크라이오 시키고 냉동시켰다가 이것을 필요로 할 때 기성품처럼 미리 만들었다가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플랫폼을 하는 이유가 아까 텍사스 MD 앤더슨에 나온 그 페이퍼와 유사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카티 치료를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카NK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NK 어세이, 특히 NK 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NK 어세이를 NK 기능을 모두 다 대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되고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계속 지금 이뮨 세라피에 모니터링 하는데
계속 잘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얼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계속 더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치료제는 여러 질환에 대해서 모든 조건의 암을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NK를 접근하면 안 되고,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스페시픽하게 컨디셔닝 조건을 잘 맞춰서 뭐 체크포인트 인히비터와 NK셀을 한다든가 카 NK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재현이 가능한 타겟팅을 했을 때만이 좋은 성적이 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유소 뭐 습격 사건에서 한 놈만 뺀다 이런 있듯이 NK 치료제는 어찌됐든 정확한 조건에 맞는 이렇게 확실히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그러니까 암종에 집중해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덕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 놈 중에 하나가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고요. 평소 궁금했던 게 오늘 조덕 교수님 강의에서 많이 해결됐는데, 그래도 요거 좀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몇 가지 기본적인 것부터 어드밴스드까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포사이트가 B셀, T셀, NK셀이 있는데 몰폴로지는 거의 똑같을 텐데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몰폴로지는 실질적으로 임상 연구를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NK셀 파퓰레이션을 구분합니까? B셀, T셀, NK셀 중에 NK셀은 약간 그래뉴들이 사이토플라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나 액티베이티드 T셀과 또 감별이 또 어렵기 때문에 현미경으로만으로는 감별할 수 없다. 이게 맞고요. 그래서 모노크로널 엔티바디를 붙여서 플로사이토메트리 유세포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T셀의 대표적인 마커인 CD3, 그다음에 NK셀의 대표적인 마커는 CD56, 뭐 B셀의 대표적인 마커는 CD19 이런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히 파퓰레이션이 구분이 돼서 잘 감별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NK 세포 중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녀석들이 있고 직접 킬링을 담당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어느 특정 사이토카인 하나만 잰다거나 사이토카인만을 재가지고 전체를 기능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검사의 한계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질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약을 투여해서 NK셀 기능을 높이는 약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아직 그 권할 만한 레벨의 에비던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냥 상업적인 유행 내지는 회사의 광고 쪽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현재까지는 제가 정확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또 영양 쪽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건강 보조식품 만드는 영역하고 제 영역이 연구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제가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냥 꿈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연구가 있고 데이터는 있지만 이 데이터가 쌓여야지 임상에 도입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임상에 도입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데이터는 아직은 모여있지 않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몇 개의 데이터는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의사가 먼저 권할 수준은 아직은 안 됐다. 그러나 언젠간 될지는 모르는 거죠. 차라리 권한다면 아까 그래도 에비던스가 없지는 않으니까 운동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뭐 피톤치드 뭐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어디 보면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건강행위, 손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건강행위, 운동, 피톤치드, 등산, 기타 것들이 건강에 좋아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전으로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뭐 헤모파고시틱 림포 히스티오사이토시스라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희한한 질환 진단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그것은 보험에 등재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드문 질환이지만 저는 아직 본 적이 히스티오사이토시스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다음 CAR-NT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CAR-T를 얘기할 건데, CAR-T는
T세포의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 즉 B셀 같기도 하고 T셀 같기도 한 그런 리셉터를 붙여가지고 스페시픽하게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가 카티 치료일 텐데, 예. 그 카티 치료는 그러니까 아주 스페시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B셀 마커인 CD19를 타겟 몰레큘로 해가지고 네.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코팩터, 그 선생님, 조덕 선생님의 선생님인 어떤 선생님이 4-1BB 코팩터를 이용해서 갑부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코팩터, 네. C1BB나 CD28 사용하는 게 2세대 카티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그 2세대 카티의 C1BB, 도대체 뭐길래 이거 연구자가 갑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것을 이제 SCFV라는 파트고요. 이렇게 하트가 있고 그 시그널을 이제 전달하는 거, 이렇게 T셀 시그널링을 전달할 때 과거에는 CD3Z라는 시그널링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타겟은 인식하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킬링하는 것이 상당히 약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몰레큘러, 코 몰레큘러 이제 뭐4-BB 또 28 이런 28. 것들을 넣게 되니까 네. 이제 킬링 이펙트가 확실히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3세대는 4-BB하고 28을 둘 다 쓰는 게 3세대입니까? 병영에서 둘 다 직렬로 연결해 쓰는 거에 3세대고. 3세대는 너무 강해서 문제인가요? 이제 뭐 아직 이게 그렇죠. 이제 어떨 때는 아까 T셀이 카티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심한 이유 중에 이게 너무 강했을 경우에 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사이토카인 릴리즈 같은 걸 얘기하셨고 신경 독성을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카티 치료의 부작용, 대표 부작용 사이토카인 릴리즈하고 신경 독성에 대해서 코멘트 좀 잠깐 부탁하면.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은 뭐 IL6나 이런 사이토카인 나와서 현재 이제 그 HLH나 이런 데서도 쓰고 이렇게 뭐 토실리주막 이런 것이나 통해서 현재 이제 혈액종양 교수님들은 충분히 잘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임상 시험하고 이런 거 치료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항상 중환자 매니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이제 경험이 쌓여 있는 기관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환자 케어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 관련된 치료에서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처음 임상 연구를 했던 담당자께서 무슨 준 박사인가 그런데 그 그 사람이 이 약을 처음 사용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자기 가족이 누군가가 류마톨로지 질환이 있어서 그런 스테로이드 및 뭐 이러한 매니플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서 임상 연구를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맥시멈 서포티브 케어를 할 수 있는 세팅에서만 카티 치료를 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맥시멈 서포티브 케어를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ICU 케어가 되고 그다음에 뭐 혈액종양 교수님들은 충분히 그런 시리어스한 환자들을 많이 경험한 교수님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R-T 치료와 CAR-NK 치료를 얘기를 하셨는데 CAR라는 걸 이용해서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이용해서 치료하는데 T셀을 붙여갖고 T셀이 공격하게 하느냐 NK셀을 붙여서 NK셀이 죽이느냐 아마 이런 이슈일 텐데요. T셀은 스페시픽하게 줄이고 NK셀은 대충 죽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CAR을 붙이게 되면 이제 결국 스페시픽하게 킬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킬링 어빌리티가 아마 T가 좀 더 스트롱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T셀은 이제 다른 사람 T셀을 이용하면 GVHD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없고 오프 더 셀프, 기성품처럼 만들 수 없다라는 이런 단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알로를 할 수 있는 예, NK를 쓴다는 그래서 얘기죠. 당연히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알로를 하는 연구를 해서 임상 시험까지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알로젠 세라피틱스 이런 데서 알로 T셀을 했었는데 네. 이제 잠시 다른 원인 때문에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향후에는 이제 연구자들이 알로 T셀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알로 카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네. 근데 굉장히 그것도 파급 효과가 클 거로 생각됩니다. 알로 카티. 카티 T인데 알로다. 예. 예. 지금은 이제 오토기 때문에 네네. 한 환자당 한 프로덕트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공정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네. 5억 5천, 5억이 들 것 같아요. 5억이요. 네. 그러나 알로가 돼서 하게 되면 미리 이제 만들어 놓기, 대량 생산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훨씬 줄여서 훨씬 많은 환자들이 예. 치료가 가능할 것 같고 또 B셀 계열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발성 골수정, BCMA라는 항원을 통해서 하는 카 T셀로 이제 다발성 골수정도 임상 시험이 진행하고 있고 외국에 나온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점차 적응증을 이제 대표적인 B셀에서는 CD19, 그다음에 BCMA,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적응증을 늘려가고 고형암 쪽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이 잘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정환 선생님한테 혹시 김정환 선생님 이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저희 이제 헬스케어 센터에서도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NK 여스A를 검사를 하는데요.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부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회의를 가보니까 이게 이제 앞서 다른 병원에서 뭐 150 이하였나요? 250 이하인 경우에 뭐 2주나 4주 후에 팔로우업을 레코멘데이션 한 걸 봤는데 저희 병원 고민이 저희 병원은 이제 기간 상관없이 이전에는 이제 팔로우업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팔로우업 가격이 상당히 또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헬스케어 센터에서 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앞서 이준현 교수님하고 조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관이어서 이 NK 여스A를 매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NK 연구자이십니다. 연구자로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연구자로서 이야기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진짜 AK 그 수치가 매우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면 아까 HLH에 하는 것처럼 사이토톡시시티를 재는 방법으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을 레커멘드 하고 싶고 두 번째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수치로 나와 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상 30% 정도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렉트 사이토톡시시티와 그리고 그 발표했던 논문에서도 그걸 상관관계로 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논문을 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 모르겠어요. 각 기관마다 사용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검진용하고 실제 진료 영역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약간 보더라인 존에서 하는 이 의료 영역이지 네. 정규 영역에서는 아직 들어올 이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험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쌓인 건 아니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이 그냥 해보시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근거는 많이 모자라는 거고요.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뭐 수학도 과외도 받기도 하고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삼성서울병원은 카티 치료에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또 좋은 그 벤처 기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큐로셀 언급하셨는데 하여튼 많은 좋은 회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5억인데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5억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니거든요. 돈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갑니다. 그쪽 회사에서 다 먹는 거고요. 삼성서울병원은 거의 본전 내지는 약간 손해 수준에서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거고요. 우리 삼성서울병원이 온콜로지에서 카티 치료
부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던 건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소프트웨어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지 혹시 조덕 교수님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실 텐데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지금 임상에 쓰고 있는 것은 노바티스 개발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쪽에 잘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훌륭한 임상 연구진이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그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학내 벤처 중에 ENC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GMP 시설을 잘 갖췄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클린 존에서 예. 깨끗하게 세포를 조작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좀 예, 갖춘 측면이 예. 있었던 거죠. 이게 네. 이제 현재는 헌혈실에서 제가 페레시스를 해서 이제 임상에 쓰는 그 이제 크라이오 시키는 클리닉 베이스의 크라이오 룸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KFDA나 이런 데서는 그 정도 수준은 이렇게 크라이테리아 미트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ENCL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원내에 창업한 벤처가 있어서 그것과 해서 이렇게 저희가 페레시스하고 GMP 시설에 크라이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랩이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CAR-T 치료에 좀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벌써 몇 년 돼가지고요. 국내 다른 병원에서도 네. 비슷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싼 가격이 문제인데 조만간 또 새로운 브렉스루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B셀 림포마 류케미아, 멀티플 마이엘로마, 향후는 솔리드 튜머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치료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의료진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덕 교수님 모시고 다소 어려운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칼슘 카보네이트 에소카에서 이제 준비한 웹 심포지움이었고요. 다음 날짜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4번 우리 녹십자와 함께 심포지움을 하려고 그러고요. 다음 날짜가 5월 며칠일 텐데 저희 엔도투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들 30초 인사 말씀 하시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 교수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인사만 하셔야죠. 늦은 시간까지 뭐 어려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 덕담해 주셨고요. 선생님. 예, 오늘 아주 좋은 기회였었고요. 같이 이제 에소미프라졸, 칼슘 카보네이트 공부하고 디스커션 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조덕 교수님 귀중한 강의 들어서 반갑고 또 요 엔도투데이 요거 이준행 교수님 친필 사인으로 이거 직접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 책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요 책, 이게 과학자의 글쓰기라는 책이거든요. 면역 항암제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들. 요즘 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나 카티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책이니까 이 책이고요. 여기 과학자들의 글쓰기 4편을 아마 조덕 교수님이 5편을 쓰신 걸로 있습니다. 조덕 교수님이 수혈에 대해서 이 과학자의 글쓰기 쓰셨으니까 여러분 수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오늘 책은 안 가져왔지만 과학자의 글쓰기 5편을 보시고요. 주변 동료들 내시경 처음 배우시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책도 좀 소개해 주시고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민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